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정당 모두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오는 9월 2일 바른미래당도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게 됩니다. 지방선거 패배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차기 지도부. 과연 누가 적합할지 지금부터 90분간의 토론 함께 지켜보시고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SBS가 주간 방송사로 중계하며 KBS, MBC가 공동으로 방송하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분 후보 모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좌석 배치하고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첫 번째 순서는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모두 발언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학규 후보 시작하시죠. 나라가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성장은 지체되고 수출은 줄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꼬여서 한반도 평화 미래가 시원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개혁입법 하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 이것만은 아닙니다. 장관 한두 개 준다고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합의를 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개혁 보수와 미래형 진보를 하나로 합쳐서 중도 개혁의 정당을 만들고, 이것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더불어민주당을 밀어내고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 설 때 합의제 민주주의 다당제가 제대로 정착될 것입니다. 저 손학규 당을 통합하겠습니다. 당을 개혁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환 후보 출마의 변 시작하시죠. 우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당의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의 마지막 3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2016년 수도권 5선 의원의 길을 버리고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그 뒤에 낙선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민주당으로 돌아가자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각오로 싸웠습니다. 399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 낙선했습니다. 각오한 일이었고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나라의 정치를 개혁해야겠다는 일념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든 당인데 이대로 안락사시킬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숨 바쳐 만든 국민의당과 개혁 보수인 바른당이 합쳐서 만든 미래당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강한 야당 통합당 대표 김영환이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 하태경 후보.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우리 당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지지율 5%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변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올드보이는 신생 벤처 정당에 맞지 않습니다. 신생 벤처 기업에 올드보이가 CEO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올드보이는 대기업에 맞습니다. 제가 우리 정당 대기업으로 키워놓을 테니까 올드보이는 그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국당과 완전히 차별화하겠습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 정말 정치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용기 있게 정치하고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이제 반공 수구 세력의 본산인 한국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됩니다. 저 하태경이 한국당을 밀어내고 우리 바른미래당을 제1야당으로 우뚝 세워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빼고 잘하는 게 없습니다. 무능한 경제, 시장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견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악임금으로 만들어서 온 국민을 도탄에 경제에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규모별로, 업종별로 차별화해서 최저임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온몸으로 바른미래당을 살릴 후보, 용기 있게 우리 바른미래당을 우뚝 세울 후보 누군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준석 후보 출마의 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해온 지 이제 7년째가 되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게 주어졌던 평가는 좀 더 공부해라, 좀 더 배워라, 경험을 쌓아라, 경륜을 쌓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그분들의 말을 쫓아서 참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제가 하지도 않았으면 좋을 그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우려하시는 많은 것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의 조류를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 젊어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70대 정치인이 없어서 40대 초반에 총리를 했겠습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경험과 경륜이 뭔지를 몰라서 30대 대통령을 만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바른미래당도 제3당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처럼 정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정치공학을 언급하는 그런 후보들의 손에 바른미래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바른미래당을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당원 여러분께 바치고 저 스스로도 앞으로 제 노력을 더 갈고 닦아서 바른미래당이 미래형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몸바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거냐 미래냐 하는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우리 당명과 맞는 미래를 골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권은희 후보 출마의 변.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을 새로운 벤처 정당으로 확 바꾸고 싶어 나온 권은희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의원 수가 100명 이상 되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을 대기업으로, 그리고 우리 이 바른정당을 벤처기업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대기업 정당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대기업 정당은 올드보이가 오나 대표로 오나 또 무능력자가 오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선장은 유유히 풍경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 때는 직접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풍랑에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잔잔한 바다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풍랑을 헤쳐갈 분에게 깃대를 쥐어 주십시오. 만약 제 손에 깃대가 쥐어진다면은 저는 우리 당의 부활을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풀타임 당대표 후보 권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의 변 마지막은 정운천 후보. 된다, 꼭 된다. 정운천 인사 올립니다. 저는 작년 9월 바른정당 8명, 그리고 국민의당 12명 현역 의원이 통합 포럼을 만들고 우리 통합 절차를 밟아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역장벽을 깨고 동서통합정당으로 가보자. 그리고 이념 세대를 넘는 민생 실용정당으로 가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과거가 아닌 미래정당으로 가자.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정말 통합은 했지만 물리적 통합만 했지 서로 한 지붕 두 가족, 그리고 화학적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정말 농민으로서
참달의 고구마를 살려내서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 됐던 그 에너지관, 또 하나는 전주에서 32년 동안 철옹성 같은 전주에서 당선된 그 에너지로 다시 한번 화학적 통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최고의 가치인 민생 실용, 동서 통합, 미래의 정당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최고의 적임자로서 이 출발선상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네, 6 후보의 출마의 변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6 후보가 어떻게 조금씩 다른 답변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네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만 질문은 굉장히 큽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거대 양당 사이의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두 당과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제3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킬 것인지 보관을 3가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상 김영환 후보가 시작하시죠. 1분입니다. 야당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정치권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해왔지만 민생과 약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싸울 때 정의당보다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보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보수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고 차별화해야 하고 자유한국당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과감하게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더 보수적인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 할 수 없는 기웃거리고 있는 파퓰리즘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정당과 차별화된 정책과 노선을 가져야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태경 후보. 예, 첫 번째는 한국당처럼 여당 정부의 발목만 잡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화끈하게 도와주겠습니다. 엊그저께 한국당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거 왜 하냐, 평양냉면 그만 먹어라, 이래 또 정부의 발목을 잡는데요. 이 정부 다른 건 못해도 남북 관계는 잘합니다. 잘한 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외교 안보는 협치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뒷북 정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당 존재감이 없습니다.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럼 이슈에 의한 차별화도 필요하지만 속도에 의한 차별화도 필요합니다. 먼저 앞서서 치고 나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특권을 싸그리 다 없애겠습니다. 특활비 폐지, 바른미래당이 앞장섰는데요. 다시 한국당과 민주당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각오를 보여서라도 특활비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됩니다. 온몸으로 특권을 폐지하는 정당이 됩니다. 네, 이준석 후보. 예,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큰 파격은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제가 그들 사이에서 있으면서 새로운 개혁안들 내놓는 모습 그 자체가 대단한 파격일 겁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정당개혁 공약들을 냈습니다. 다 이미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정치인도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다선 의원 될 때까지 어떤 견제와 검증을 받아왔습니까? 지금 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적성평가 일정 기간마다 받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보유했는지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그런 평가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는 일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도덕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참신함을 갖춘 인재들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첫째로 먼저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당 구조에서 병목 구조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검증해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자리에 공정 경쟁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구조, 이게 네. 바로 우리가 거대 정당과의 차이점이 될 겁니다. 다음 권은희 후보. 예, 첫째는 강한 야당, 할 말하는 야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강하게 파이팅을 하고 또 종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잘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민주당이 또 협조를 하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또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의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원외 위원장들을 상임위별로 구성을 해서 그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 지금까지 양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이념 지역에 묶여서 패권 정치화를 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동서통합정당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어렵습니다. 그걸 해결하게 하기 위한 제가 민생총괄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했지만 그걸 더 강화시켜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30년 동안 패권 정치를 해왔던 그 뿌리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이 소선거구 제도를 개편해서 중대선거구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을 제 1번째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다당제 하에서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손학규 후보. 예. 경제정당으로서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첫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녁이 있는 삶은 저녁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일자리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 또 주 52시간 노동제 이런 것들을 중도 통합 정신에 맞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 패러다임을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세 번째,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다수제 선거제도로서는 그저 일당 집중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입니다. 자, 이제 공통질문까지 소화해 봤고요. 오늘 토론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당 9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글자 그대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 9분 동안은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다가 좀 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저한테 제지를 당하니까 그걸 주의해 주시고요. 최소한 두 분의 후보에게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 후보에게 9분을 다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순서가 하태경 후보니까 좀 모범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잘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9분 시작하시죠. 네. 먼저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손 후보님 그때 정견 발표하실 때 본인은 올드보이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후보 중에 준비된 후보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각자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손 후보님 사실 출마 명분이 약하다. 어쨌든 정치인이 명분인데 제가 볼 때는 준비된 후보들 많거든요. 우리 바로 옆에 계신 김영환 후보 40대 장관을 하시고 4선을 하시고 우리 정운천 후보께서도 장관 경력이 있으시고 이렇게만 봐도 든든한 후보들이 많은데 어쨌든 명분 상실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대 교체는 우리나라 전체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정치를 담당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새로운 세대의 준비가 덜 돼 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내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론도 전혀 얘기가 안 되는데 우리 당이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뭘 준비해가지고 당을 키울 수 있는 정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당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당을 키우고 난 다음에 송고무님이 큰
큰 당을 맡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제1야당의 대표를 2번이나 했습니다. 2번 다 야당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에 패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당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 최근에 저한테 손 대표가 나오신다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 위원장들을 여러 번 뵀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이 둘이 합쳐졌는데 껍데기만 합쳐지고 내용이 안 갖춰져 있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같이 손에 손 잡고 시간이 좀 힘을 지나가지고, 합쳐서 예. 좀 채워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통합, 야당 통합을 자랑을 하신 걸 저도 듣고 사실 굉장히 귀를 의심했는데요. 2012년 더불어민주당 통합에서 만든 것을 본인 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더불어민주당 만들어진 거는 친노 패권 세력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차는 있지만 국민의당이 생겼고 바른미래당이 생긴 건데 바른미래당 경선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당원을 너무 정말 우습게 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당원 모독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좀 아십니까?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이 있었고 소위 친노 세력의 혁신과 통합이 별도의 정당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당이 분리해서 대선에 나가면은 당시 막강했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후보로 여당을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위원회가 2번이나 무산이 됐고 전당대회장이 아주 폭력으로 난무했는데도 긴급 당무회의를 소집해서 끝까지 해서 그 정도면 통합을 이뤘던 답변 시간이 겁니다. 지나서요. 좀 제지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손 후보께서 사실 인정을 하신 건데 혁신과 통합이라는 친노 패권 세력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노 패권 세력한테 사실 힘을 실어준 게 당시 송고문의 역할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것을 자랑으로 말씀하실 수 있냐. 우리 당 경선에서. 그 친노 패권 세력한테 억압당하고 그래서 나온 게 국민의당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당당히 하실 수 있느냐.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 사실 송고문님이 말을 저는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통합이면 다 좋은 겁니까? 통합이면 어떤 통합이든지 다 선인가요? 혁신과 통합이 당시에는 그렇게 적폐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아니, 당시에도 친노 친노 세력이 패권 새롭게 성향이 없었나요, 힘을 당시에? 모아서 새로운 야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당 통합이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야당 통합을 공약을 했었던 겁니다. 야당 통합이 그냥 친노 세력에게 뭘 갖다 줬다. 그거는 지나친 알겠습니다. 말씀이죠. 어쨌든 지금의 친노는 문제지만 과거 친노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적성 평가하자. 적성 시험 치는 건데 만약에 그 적성 시험을 여기 나와 있는 후보들 6분한테 시험을 치게 하면 우리 후보들 중에 떨어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적성평가를 보면요. 지금 피셋이라고 공직 적성평가가 있는 것을 참고해 보자면요. 그 시험 과목이 헌법, 그 다음에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게 하태경 의원님 상황 판단에서 좀 꽈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송파을 공천 사태 보니까 손 고모님도 상황 판단에 있어가지고 약간 낙제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 고모님은 예를 들어서 나머지 구체적으로 두 분의 지적 능력은 제가 철저히 신뢰합니다. 제가. 하지만 그 상황 판단은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셔야겠다. 제가 아무튼 정치적 센스가 있네요. 저하고 손 고모님을 같이 비판하시지만 손 고모님은 예를 들어서 비판하시고 저는 잘못 던진 거예요. 예를 지금 못 드셔서 아무튼 그거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고모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고모님 출마 선언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연립정부를 강조하신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립정부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과 제가- 연립정부죠? 예? 민주당과 연립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다당제 연립정부 체제로 만들어 가야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민주당과 연립하지 않는데 정부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뭐 야당끼리 연립해서 정부가 가능합니까?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십시다. 아, 그건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선거문이 꽈락 되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하고 독일을 비교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요구하는 것은 선배님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정말 곤혹스럽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네. 7공화국을 얘기한 거 아시죠? 7공화국은 지금 현재 체제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이제 갈아엎고 다당제 시대가 됐으니 다당제가 국회하고 협의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은 연립정부 체제다. 그것을 우리는 독일에서 모범 사례를 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7공화국 됐을 때 대표를 출마하셔야지. 7공화국 되기도 전에 지금 7공화국 민주당과 연립 하나면 연립 정부 자체가 불가능한데 7공화국을 당대표 출마 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쓰시면서 연립정부가 경상국 이런 소설 쓰는 건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꽈락 이유를 드신 게 이번 그 공천 파동에서 송고모님이 사실 저는 판단을 정말 잘못하셨다고 보는데 송파공 공천 파행 상황에 대해서 당시 출마자들 정말 재산 다 날리고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답변 시간이 9초밖에 없어서 제가 재량껏 한 10초 정도 더 드릴게요. 예. 하태경 의원께서 그때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나왔던 것이고 당을 위해서 철회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태경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9분.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상황이 잠깐 벌어졌었어요. 그것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먼저 이번 선거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영환 후보님, 이번에 당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시고 또 선거를 뛰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 보면은 공직선거를 뛴 자들의 회계 자료가 전부 다 이제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것이 김영환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본인의 자부담으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셨습니까? 펀드를 포함해서 한 1억 한 몇만 원을 썼습니다. 그중에 선거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한 1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고된 바로 답해드리면 4,4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기억하시는 것과 틀리다면 선관위에서 약간 전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400만 원의 어쨌든 펀드를 이제 운영하셨는데요.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후보자가 이번에 본인이 재산을 들어서 선거에 들어가서 손실을 봤는데 김영환 후보는 어떻게 8억 4천만 원의 정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방자치 선거가 진행됐지만 경기도에서 후보가 없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이 없어서 서울에서만 안철수 후보가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손학규 선대위원장께서 저를 찾아와서 경기도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경기도 선거는 1,300만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거구이기 때문에 예, 답변 시간이 제가 42억의 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물론 비용상의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저희 당의 광역단체장을 띈 다른 후보들을 보면요, 충청북도의 신용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물론 뭐 재산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8억 8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선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원금도 좀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신용환 후보는
충청북도 전역에 선거 연락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해서 상당한 비용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락사무소의 인력에게 임금을 제공한 내역은 회계 내역에 있으나 어떤 활동도 회계 내역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어떻게 운영하면 사람에게 임금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활동한 내용의 회계는 없는 것입니까? 이준석 후보께서 이 광역선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전역에 1000명의 운동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명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는 나중에 보니까 36억, 40억 가까운 돈을 썼지만 저는 9억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1000명이 필요한데 한 명도 쓰지 못했고 각 지역마다 현수막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걸 붙일 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답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차량을 4대를 운영했는데 60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 4대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이 지역구로 옮겨갈 때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그 차량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연락사무소 대표를 잘 선정하긴 알겠습니다. 했지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임금을 지급하는 건 별개이고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니, 연락사무소장한테는 일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당을 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했다면은 그분이 활동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이 유세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유세차 4대인데 그런데 그럼 40여 명이 전원 일했다는 건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유세차 한 대가 지역구 6개, 5개를 이제 돌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광역선거에 싶은 거는 경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9억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 안에서 4억 3천만 원을 인쇄비로 지출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책자형 선거 공보는 570만 부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서울 지역의 2개의 인쇄소에 제가 비교 견적해 본 결과 3억 2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계 보고하신 내역대로라면은 운송비 및 기획도안료로 1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당비로 김영환 후보만 전국에서 90% 이상의 비용을 거의 당비로 지출한 후보입니다. 그 당비를 지출한 후보 중에서 물론 인천의 문병 후보도 비슷합니다. 그 두 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당비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비교 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과 1억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보물을 급박하게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홍보물의 인쇄가 아주 바투됐습니다. 인쇄가 안 되면 홍보물이 집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12페이지로 갈 수 있는 홍보물을 8페이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만들 수 있는 그걸 인쇄할 수 있는 대형 인쇄가 가능한 일정을 맞출 수 있고 또 그 인쇄가 가능한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에서 추천하는 그 홍보물 그 대행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간에 당 잠바를 맞추는데도 당 점퍼를 맞추는데도 그 부분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당에서 지정해주는 업체라는 말이 상당히 좀 거슬리긴 합니다.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추천하는 업체. 당에서 왜 그런 추천을 하는지 저한테 추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날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인쇄해서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물량의 차이는 좀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저는 하태경 후보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상황 판단 영역에서 이제 제가 빵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왜 그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가지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태경 의원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선거를 앞두고 광역 의원 비례대표 토론 배틀 하는 데 있어서 청년 부분을 토론 배틀로 하자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태경 의원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찬성했습니다.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서울같이 그 비례 후보가 여러 명 있을 때는 토론 배틀이 맞는데 그 한 명 정도밖에 없는 실제로 당선 가능한 이런 지역에서는 토론 배틀 하는 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다. 그 이야기지. 모든 토론 배틀을 반대하지는 않았죠. 그럼 앞으로 대기업을 아까 꿈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토론 배틀을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토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만 잘하고 실천하지 않고 용기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 배틀, 토론 능력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걸 거의 전부로 해서 뽑는 것은 제한적으로. 그럼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하태경 의원께서 부산에서 1명 정도 당선 가능성이라고 이제 평가하셨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론으로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토론 배틀이 지역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당을 위해서 수십 년간 헌신해온 사람들이 다 당을 버린다. 때문에 당이 생긴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아니, 당을 수십 년 동안 헌신한 사람이 있다고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합당하기 전부터 따져야죠. 이걸 새누리당에서 그럼 헌신한 경력을 인정해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새누리당부터 바른정당 만들 때까지 누굴 위해 헌신한 겁니까 그럼 그건? 개혁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 내의 개혁 세력이고 네. 국민의당은 민주당 때부터 개혁 세력이 거기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경북도당 같은 뭐 그 경우는 부분에서 저와 하태경 의원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인간관계가 왜 이 상황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토론 배틀로 모든 지역을 일색화하자.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단 수도권이나 부산이나 이런 도시에는 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한번 아까 손학규 고문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이번에 결국 낙선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번에 공천 파동을 일으키신 분들 당에서 어쨌든 선대위에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후보 자격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공천 개입을 하신 분도 있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선대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통감하시는 발언을 하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공천 파동에 대해서 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지금도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께서도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어떻게 양측을 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네. 자, 노원은 잘 조정하셨는데 왜 성과는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두 분 주도권 토론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아주 작은 오해. 답변 시간은 최소한 30초를 보장해 주십시오 한 거지 30초 넘겨 답변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초 됐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끊으려고 하시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도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권은희 후보 주도권 토론 9분 시작하시죠. 네. 우리 손학규 후보님,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견 발표 때도 바로 제 옆에 앉으시더니 오늘도 추첨했는데 또 제 옆에 앉으셨네요. 우리 후보님 정치적으로는 저한테 정말 큰 대선배고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그때 이제 대선 경선선 때 우리 이해찬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우리 손학규 후보님 세 분이서 아주 치열하게 경선한 것 같은데요. 그때가 어찌 보면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11년 전인데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당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치권은 구시대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건지 당사자인 우리 손학규 후보님한테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출마 선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경선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당 경선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을 것이며 그냥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조롱과 비아냥 온갖 수모 순위를 다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사실 껍데기뿐만으로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가치 그 소중함이 있습니다. 개혁 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는 것, 또 껍데기뿐이지만 호남과 영남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는 것, 많은 국민들이 저 바른미래당에서 뭐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그 정치 지형이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중도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내용을 채워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11년 동안 왜 우리 정치사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세 분, 훌륭한 우리 선배들 왜 후배들이 길러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제가 이제 궁금해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후배들이 도전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후배들이 도전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선배들이 어쩌면 그 자리를 꽉 잡고 안 내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경쟁을 하러 나왔으니까, 권은희 의원께 다른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구시대 정치인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세력이 486이 됐건 586이 됐건 그렇게 이미 중진 그룹을 형성한 경우도 있고 우리 당의 경우에 그렇게 튼튼한 새로운 세력이 리더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하태경 후보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손 후보님이 이제 이 세대 교체를 하고 싶지만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나왔다고 이렇게 젊은 후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은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거요? 손 후보님이 아까 예, 젊은 저는 근데 예. 손 후보님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는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이 마중물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아까 손 후보님이 공천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깊게 존중합니다. 특히 노원구에 있었던 선거에 있어서 손 후보님께 막판에 조정하시려고 하셨던 이런 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큰 어떤 젊은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방식은 본인께서 맞는 역할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조정자 역할로서의 손 고모님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경외심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송파 공천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발휘하시는 모습 보고 또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맞는 어떤 참여가 젊은 세대를 좀 더 일깨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사실 한 정당의 대표라 하면 그 정당이 크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치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마크롱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마크롱도 장관도 하고 단계 좀 밟아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 당의 대표가 된다면은 본인이 어떤 경험을 우리 정당에 녹여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은 7년간의 정당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맡았던 역할들을 살펴보면요. 비대위원을 통해 가지고 최고위의 역할도 해봤고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의 혁신 아젠다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 나이가 어려서 짧아 보이는 것이라면은 이미 저는 제가 지명직으로 당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웬만한 자리는 다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고요.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시도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저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 어쨌든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게 참 기적이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 경험을 전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는 가서 지역에서 대토론회를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토론회를 지역을 돌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 후보님은 굉장히 독특하게 그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한국당 공격을 더 열심히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의정 활동을 거기서 같이 하고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어찌 보면은 친정이나 비슷한데 왜 그렇게 한국당을 열심히 공격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국당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정말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과거에 좌파에서는 그게 통진당이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제 홍준표, 제가 홍경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 사실 무자비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죠. 온 국민들이 그런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격분을 금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자기가 이선 후퇴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마당에도 호시탐탐 페이스북에 글 쓰고 거의 자기 절제 능력을 상실한 뭐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함께 했다고 해서 봐주는 그런 공사를 구분 못하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좌든 우든 우리나라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어디든지 비판의 칼날을 끄집어낼 거죠. 네. 저희들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배를 타고 풍랑에 서 있습니다. 니 편, 내 편 없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지금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손 후보님은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당의 통합은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당 출신의 의원들을 깊이 우선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당의 대표가 됐을 때 당 운영, 인사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공명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연거푸 계속 마지막 질문을 한 10여 초 남기고 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그거 조금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재량껏 한 10초씩은 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운천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오늘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까 민주당은 올드보이들의 게임인데 우리는 뭐 이준석 33세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학규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말 바른미래당이 통합을 하고서 새로운 미래로 가자고 했는데 정말 바깥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선대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 정말 1000여 명 이상이 출마를 했는데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계신지, 또 저도 아마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말 학식 경륜 모든 걸 갖춰진 손학규 대표님이 좀 바깥에서 추대를 좀 받아서 오시라. 두 번째는 안 오시면 바깥에서 울타리 역할을 좀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같은 리그에 오셨는데 이번에 정견 발표에서 후배들을 위한 정말 마중물이 되겠다는 나는 마음을 쥐었다. 그럼 어떻게 마중물이 되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우선 선대위원장으로 책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이 책임을 깊게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추대하지 않으면은 절대 경선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앉아서 꽃가마 타고 붉은 카펫 타고 밟고 들어가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자. 당원들이 심판을 해서 당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통합의지, 당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바른미래당을 살릴 그런 기반이 된다고 믿는다면은 선택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나왔다.
바른미래당을 살려달라, 한국 정치 개혁에 앞장서달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중간에 좀 자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면 손학규 대표님 1분 반을 썼으니까 이따가 저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죠. 일단 그 다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해오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태경 후보님 이번에 그 소상공인의 거기 그 시청합광장 가봤죠? 예.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9.5%, 10.2% 올라가고, 현장에서 너무 전부 다가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먹통이 돼 있어요. 이번 소상공인 협회 거기 가셔서 제가 민생총괄특위위원장으로 전반적인 현장을 보면 너무 아프잖아요. 간단히 한번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민생 대표 정치인답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소상공인 가서 그랬습니다. 이번 2년 동안에 29% 최저임금 올린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계엄령 선포나 똑같다. 다 죽으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정말 계엄령 해제할 수 있도록 총 걸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도 현장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회 안에서만 있지 말고 그런 어려운 분들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우리 당도 노선도 우문현답 노선을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간단히 그런 노선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를 한마디로 뚝딱 정부 엇박자 정치라고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뚝딱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탈원전 정책이 독일이 지금 탈원전하는데 5년간의 과정을 겪어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엄청난 탈원전 정책을 뚝딱 탈원전을 해놓고 4개의 원전을 완전히 백지화시켰어요. 자, 두 번째는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제1의 정책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완전 일자리를 뺏어가는 정책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 정책 아닙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말로 비정규직으로 해서 일자리가 여러 군데에서 즉각즉각 하는 그러한 노마드 시대인데 아니 옛날처럼 정규직화로 평생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정규직 제로화를 뚝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엇박자가 나오고 있냐면 탈원전 정책을 해서 우리의 공장은 안 지고 백지화 해놓고 외국에 공장 짓겠다고 수출한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 그렇게 올려놓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또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만들었어요. 이런 엇박자가 지금 정부가 지금 진행해 오면서 이게 모든 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검증 안 된 정책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님 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그 아픔을 많이 느꼈을 텐데 간단히 거기에 대한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고 난 뒤에 갈증이 있으니까 맥주를 마시고 나서 축구를 하고 또 축구를 하고 맥주를 마시고 이런 일을 계속할 때 어느 순간을 잘라서 보면 축구를 하고 맥주를 마시는 일이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 보면 맥주를 마시고 축구를 하는 그런 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이 만들어져야 이게 성장이 가능한데 소득을 만드는 방식, 즉 이 맥주를 먹는 일이 축구를 하는 일에 선행되어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축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기업의 혁신 또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소득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성장이 가능한데 그것이 없이 소득을 세금으로 또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또는 최저임금이라는 관치의 방식으로 이것을 늘려줄 때
이것이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정도 해주시죠. 제가 마무리 좀 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실물 경제를 해본 사람으로서는 서로 최저임금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도, 시간, 절차, 순서를 철저히 촘촘하게 했을 때 후유증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시간, 절차 모든 걸 완벽하게 무시하고 뚝딱 엇박자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규제 개혁, 혁신, 그다음에 노동 개혁을 통해서 지금 혁신 성장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한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이 뚝딱 엇박자 정책 때문에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우리 하채군님. 네, 100% 동의하고요. 이 정부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시장 파괴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현장 속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무조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정운천 후보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손학규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9분 시작합니다. 예, 정운천 의원께서는 제가 10년 전에 민심대장 등을 할 때 해남에 가서 키위 농장을 하는 데 가서 일을 한 일이 있는 아주 농업 전문가고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농업 전문가인데 우리나라 지금 농림부 장관이 이계호 장관 그게 몇 달 만에 장관 임명을 받았죠? 3월 15일이니까 5달 만에. 5달 만에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발 때문에 전라남도 지역을 갔는데 인삼밭이 완전히 말랐더라고요. 배나무밭이 전부 다 말라갖고서는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그 군에서 누가 나오긴 했는데 농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질 않아요. 장관이 5달이나 비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장이 몇 달 공석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운천 장관님? 저요? 예. 작년 강면옥이 하여튼 1년이 됐다는 거예요. 한 1년 됐죠? 예.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장관을 5달씩이나 비우고 국민연금 이렇게 소중한 것을 1년이나 비우고 이게 보니까 요즘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말로는 책임 총리다, 책임 장관이다 그러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인데 말로만 협치하고 장관 자리 한두 개 줄까 이렇게 협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정운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 구조가 청와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부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농림부 장관을 5개월 공석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선거에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안에 농업 담당 비서관까지 공석이었어요. 선임 행정관까지 공석이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각 부처 패싱을 하냐면 중소기업부 만든다고 5개월 동안에 중소기업부 장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방선거 한다고 장관을 장관이라는 거는 그 분야 총수로서 모든 부령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정부가 저는 너무 걱정이 뭐냐면 제가 장관 현직에 있을 때 모든 권한을 갖고 현장에 촘촘하게 일을 했는데 이번에 폭염 사태로 지금 현재 500만 마리의 지금 가축이 지금 몰살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2,000헥타 이상의 지금 현재 과일 이런 등등이 지금 폭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재난 상황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장관이 없었더니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전부 청와대로 집중이 돼서 내각이 그 기능을 잃고 또 국회는 여소야대로 법안 통과도 안 되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합정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야 된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그 민주당이 50% 좀 넘게 얻었는데 그 80%를 얻은 그로 갖고 갔더라고요. 다수 그 승자 제도로 해서. 그래서 선거 제도가 이것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서 국민의 대표성이 인정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과기부 장관을 하셨죠? 네. 김대중 대통령 뭐 상당히 저는 아주 존경을 하는데요. 그때 여소야대였었고 또 집권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 자민련 김종필 총리하고 연정을 해서 총리는 김종필 총리한테 주고 경제부 장관 몇 석을 그대로 이제 맡기고 이러면서 임기 5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총리를 임명한 거는 맨 마지막에 김석수 총리 6개월 뿐이었는데 그런 중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고 IT 강국을 세우고 국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만들고 보건복지제도의 기초를 이뤘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립정부의 기회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체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때 장관을 지낸 분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가 김종필 아니었습니까? 예. 비서실장이 김중건 실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고건이었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권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들, 또 진보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각에 같이 국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중도개혁정당의 그 깃발은 그때 그 전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이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틀림없이 지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아마 박수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해내지 못한 영원함의 통합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크고 화학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따라서 이번에 우리는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통합을 완성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고 이것이 바른 미래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지금 나왔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중심 제도 이게 초기 개발 과정에서는 권력의 집중, 효율적인 운영 이런 면에서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또 정치가 다원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다원화된 정치 세력이 제도화된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워낙은 내각제를 반대했었는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 70년 역사 중에 총리가 8번밖에 바뀌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연립정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립정부를 통해서 독일 통일도 이루고 세계 최강의 경제 경쟁력도 갖추고 EU를 통합하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고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함께 이루는 그런 연립정부를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 거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해보시죠. 결국에는 제가 언론에서 언급한 바로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대학의 선거제도 같은 시험제도에만 눈독을 들이게 되면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지금 아까도 언급됐지만은
각 당들의 선거제도나 정치체제에 대한 입장은 조변석해 합니다. 그들이 유리할 때 이런 제도를 옹호하고 불리할 때 저런 제도를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자산이 지금 적은 상황 속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바로는 혹시 저들이 불리해지니까 저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패배주의자적 관점이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대 선거 구형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시 드립니다. 자, 이제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네요. 김용환 후보께서 시작하십시오.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제가 기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고 바른미래당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경기도 선거는 정말 살신성인 선당 후사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제 정치 생명을 밀어넣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당에서 나가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저도 1000명이나 되는 우리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지방자치체에서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후보가 없는 이 선거를 그냥 좌시할 수 없어서 나간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디베이트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 말씀하시는 그렇게 언급한 적 걸 보고 없습니다. 예.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젊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를 시작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손학규 대표님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참 비운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당에 출마하신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20% 정도가 내려가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라 정권의 지지율이 그렇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40%대로 내려가서 곧 30%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가 넘는 지지율이 하락이 있었지만 우리 당의 지지율로는 단 1% 오지 않고 5%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학규 대표가 되셔서 이 지지율이 그냥 고착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솜씨 좋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손학규 대표라 할지라도 우리 당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셨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런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보들께서 지지율 제고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 높이겠다, 의석수 늘리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네, 우리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구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데 나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돈 받은 것을 국민들이 잘했다고 해서 노회찬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자살한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분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안에 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노회찬은 그런 정도의 돈을 받고도 목숨을 버리는 책임 있는 자세, 책임을 지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회찬이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떠나는 길에 많은 국민이 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이렇게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당의 사무총장을 맡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고 이런 지도부가 구성됐을 때는 어떤 지지도 국민의 관심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손 대표가 이번에 물러나시는 것, 이 전당대회에서 좀 이변이 일어나시는 것이 이 당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것이 가장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새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 길을 안 걷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 이거다. 이런 생각으로 고심 끝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나와서 제가 대표가 될 것을 기대하고 나갈 걸 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의원들, 원외위원장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헤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없기 당이 때문에.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 통합에 앞장서서 새롭게 인물이 당을 없다고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당에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옆에. 정운천 장관도 계시고 여기 이준석, 하태경 다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없다. 언제까지 이 인물이 없다는 얘기로 언제까지 이 자리를 차고 계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 손학규가 당대표가 되시는 동안에 이 당 안에는 인물이 없구나. 다 없어지고 손학규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 대표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신용현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짝짓기 하고 줄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철수도 죽이고 우리 바른당도 죽이고 손 대표님도 죽고 그리고 거기에 줄을 쓴 국회의원들도 죽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파 정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진영 논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바른 미래당을 지금 창당을 했는데 여기 오셔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안심을 팔고 거기다 국회의원을 줄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헌법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안심팔이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천하의 손학규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심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건 제 잘못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대책본부장에 이찬열 위원을 앉히고 정문헌 바른정당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심을 팔아서 당대표가 될 생각 없습니다. 신용년 의원이 제 옆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김수민 의원도 제 옆에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같이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너 안 돼 그러고 그거는 저는 지난 20년 이거 말이죠. 동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안심을 그렇게 지났으니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30년 지났으니까 30초 지났으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저 20년 동안 정치했습니다.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에 올라간 라운드 한 번 못 가봤습니다. 왜 못 가봤는지 아십니까?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파 정치, 진영 논리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평생 처음으로 국민의당 창당할 때 나온 것은 그 노선과 같은 노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 노선을 바꾸면서 당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공직을 하고 수많은 장관을 하고 수많은 도지사를 하고 수많은 대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물이고 그것이 스펙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도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고 당대표 경선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시간 1분 그래서 남았는데 다른 분 한 분한테 김영환 질문하셔야 의원께 돼요.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네. 안심 얘기는 김영환 의원께서는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분께 그래서, 질문 한 번 하셔야 예. 돼요. 저기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짧게 질문하시고요. 탈원전 정책은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염이 와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이것은 할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는 제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뭐 원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하겠다. 전 세계가 웃고 있고요. 제가 전력 거래소 갔다 왔는데 간당간당합니다. 때문에 지금 원전 월성 원전 그거 안 하겠다 한 것도 재고를 해야 되고 생각보다 전력 수요가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를 해서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없습니다. 석탄과 LNG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김 후보님 시간이 다 됐네요.
아이고, 열띤 토론 펼쳐주셨고요. 또 룰에도 거의 다 어김없이 잘 지켜주셔서 6분 후보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그리고 마지막 발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은 지금 토론 중간중간에도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경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 이번엔 이준석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게 될 순서고요. 요즘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해법 모색 요구도 높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경제를 죽이는 나쁜 정책,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게 있다면 무언지, 또 반면에 김관영 원내대표도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칭찬하고 협조하겠다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에 잘하고 있는 착한 정책은 뭔지 하나씩 꼭 좀 짚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후보부터. 이게 친노 친문 정부의 이게 속성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선거 전에 이제 구호로 했던 것과 선거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이런 괴리일 텐데요.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그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얼마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혹평들을 해왔습니까? 예를 들어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죄악시한 바람에 SOC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SOC를 생활형 SOC라고 이제 계칭해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혁신 성장해야 된다고 창조 경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항상 이야기하는 거, 친노 친문 정부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항상 나쁜 것들 보면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해서 좌회전 깜빡이 켰던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지금 와서 또 독선과 아집으로 그걸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나쁜 경제 정책이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우회전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는 그나마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방향 전환해가지고 살리기 바라겠습니다. 권은희 후보. 네. 좋은 경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내 주머니가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쁜 경제는 장 보러 가기 겁난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오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를 죽이는 나쁜 정책을 들려면 단연 실험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어서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또 소득이 늘고 그래서 소비가 되죠. 지금 우리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말 착한 경제정책 하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정운천 후보. 김동연 장관을 임명한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안 보여요. 특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탈원전 정책을 이게 뚝딱 해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폭염이 일어나서 원전 5개 정도 500만 킬로와트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탈원전만 안 했으면 우리 서민들 누진세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내라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탈원전 때문에 지금 환전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세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우리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부가 천지 원전에 이번에 영덕에 갔었는데 거기에 2,357억 원을 들인 그 차세대 최고의 원천 기술을 살려서 최소한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 짓듯이 수출 전략으로 했으면 엇박자 하지 말고 우리 수출 전략 기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당에서 수출 전략 지구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우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학규 후보. 네. 저녁이 있는 삶은 일자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됐습니다. 이거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약합니다.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개발을 했는데 수소차 충전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이 추락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성장 동력을 빨리 개발을 하고 또 방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원래 원전 폐기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고 완전히 수출 산업이고 기술 산업인 바에는 네. 이것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용환 후보. 우리나라 학원이 세계 1등이랍니다. 유태인들과 미국인들이 미국 수능인 SAT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을 찾아온답니다. 학원이 세계 1등이 된 것은 그 정부의 간섭, 교육부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과학고등학교를 제가 만들었는데 영재 교육이 실시되고 카이스트가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신명이 나서 우리 국민들은 다 일을 잘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서포트하는 기능만 해야 합니다. 관치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과 이거 팔을 비틀으면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정치 과잉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을 이번에 새롭게 하면 기업을 살려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네.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태경 후보. 예, 이 정부 경제 너무 못해요. 너무너무 못해요. 완전히 경제는 사고뭉치 정부인데요. 먼저 사고를 칩니다. 대형 사고를 치고 거기 문제 생기면 뭉칫돈으로 땜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뭉치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그렇죠. 공무원 줄여야 되는데 늘리는 게 그렇죠. 거기다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지금 온통 실업만 늘어나고 있어요. 일자리만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경제 엉망으로 가는 거 우리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착한 정책 제가 참 가뭄에 콩납니다. 근데 정말 그 콩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 은산분리 완화하겠다는 건 그나마 잘한 겁니다. 인터넷 은행을 위해서. 중국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한테 촉구하고 싶은 것은 규제개혁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을 합니다. 중국보다 더 강한 규제는 모두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세계 경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권은희 후보부터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주도권 토론에서 저한테 질문은 한 번도 안 했네요. 우리 또 김영환 후보님, 인물 말씀하시면 다 말씀하셔야지 왜 저는 빼고 합니까? 예, 여성 최고위원 됐다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성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우리 당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저를 지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지금 4차 산업혁명 테크노크라트가 대세입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나와서 KT에 대박 서비스도 만들어봤고 중소기업 CEO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당 확실하게 구해내겠습니다. 국민이 희망하는 세상, 저 권은희가 지향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새 판을 짭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운천 후보. 예, 저는 꼭 우리 바른미래당이 민생 실용정당, 동서통합정당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우리 원외위원장 200명과 함께 우리 현역과 함께 민생 실용특위를 만들어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외위원장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현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직은 가능하면 우리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통합정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32년 만에 철옹성을 뚫고 당선된 그 에너지, 그리고 농민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됐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정당으로 꼭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좀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손학규 후보. 화합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통합해야 합니다. 당내 통합을 이루고 또 정계 개편을 통해서 이기는 당을 만들 겁니다. 민생정당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미래정당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궈서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화정당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역군이 되어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정당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7공화국 개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김용환 후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지 않고는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장마비가 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혁신으로, 새로운 책임지는 자세로 사람을 뽑아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당이 분해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정당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당 또는 민주평화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뜯어 밝혀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민심의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쌓기 위해서는 우리를 바꿔줘야 합니다. 구태연한 방식을 가지고 이변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태경 후보. 예,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올드보이 뽑아봐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 변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우리 막내 이준석 후보를 뽑아주세요. 그래야 당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국당에 냉전 수구 보수 이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삽니다. 그 냉전 수구 세력한테 날라오는 짱돌 다 막아가며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싸워왔습니까? 이 하태경이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북, 수면제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당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웰비잉을 넘어가서 지금 거의 웰다잉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사이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저 하태경 여러분께 빠르고 이슈를 선점하고 사이다 정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 도약하는 정당 만들어 주십시오. 이준석 후보. 제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김영환 후보께 여러 질문 드린 게 김영환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영환 후보님 회계 자료 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선거 치르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홍보물 비용도 이재명 지사보다 적게 쓰셨습니다. 단가로 봤을 때. 그럼에도 그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당은 패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과연 우리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도 어쩌면 기득권일지 모릅니다. 지금 낙선하신 분들 그리고 곧 일자리 잃을지도 모르는 당직자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요. 이제 당의 주인이 오히려 그런 상처받은 분들이 다시 한번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사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버텨야 그 갓난 고초를 겪어야 우리가 어쩌면 원하는 개혁 보수든지 아니면 합리적 진보든지 이룰 수 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제 젊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가 9월 2일이죠? 그죠? 오늘이 첫 번째 TV 토론이셨죠? 네. 지상파 3사 공동중계로 첫 TV 토론을 시작하셨고, 이제 전국을 다니며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실 텐데요. 아마 책임 당원이 50%, 일반 당원이 25%, 국민 여론조사 25%. 맞죠? 네. 다들 많이 표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6분 토론에 열띠게 참여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